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시리즈 그 마지막 황하무명 하편 시작하겠습니다. 황하무명 상편에서는 상나라의 역사를 소개해드렸고 하편에서는 주나라의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나라는 주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주족은 상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외복 부족 중 하나였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횡포를 일삼으면서 주족을 다스리던 서백, 창의 위상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백은 상나라로부터 받은 자기, 창이 그의 이름이고 흔히들 주문왕이라고 부릅니다. 주문왕은 상나라의 주왕이 폭군이 되었을 때 주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하옥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풀려나와 상나라로부터 반기를 든 부족들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상나라의 반기를 든 부족들은 오히려 토벌하러 온 주문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주문왕은 선정을 베풀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다른 부족들이 주문왕에게 1000명을 받은 군주라며 칭송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문왕에게는 뛰어난 재상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낚시계의 대부 강태공이었습니다. 강태공은 70살까지 낚시만 하며 살던 어부였습니다. 강태공은 자신이 낚시만 하는 이유에 대해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낚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죠. 그의 나이 80이 다 되어서야 강태공은 주문왕을 만납니다. 하필 주문왕이 강태공이 낚시하던 곳 근처에서 사냥을 하다가 강태공을 만났는데 주문왕은 강태공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는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그를 중용했다고 합니다. 주문왕이 상나라 주왕에게 체포됐을 때 상나라 주왕에게 미녀와 재물을 바치면서 주문왕을 풀어주게 해준 장본인도 바로 강태공이었습니다. 이 일로 강태공은 주문왕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주나라의 시작을 살펴보자면은 그 시조는 고공담보로 주문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성은 희씨이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던 사람들을 모아다가 오늘날의 섬서성 바이오지시 기산의 자리를 잡았는데 상나라가 고공담보를 이 지역의 제후로 임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공담보는 주태왕으로 추존이 됩니다. 주문왕이 일구어 넣은 주나라에 가뜩이나 상나라 주왕이 민심을 잃자 제후들이 주나라에게 몰려들었고 주문왕 사후에는 그의 아들 주무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무왕의 본명은 희발이고 주문왕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문왕이 스승으로 삼았던 강태공이 주나라의 재상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태공은 주무왕에게 이제 천명과 대의가 상나라를 떠나 주나라에게 있으니 상나라 토벌을 간해 주무왕은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제후들의 마음이 주나라를 향하도록 만든 것도 강태공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무왕에게 몰려든 제후만 800명이었다고 하네요. 상나라 주왕에게 학을 뗀 제후들은 주무왕에게 하루빨리 진군하여 상나라를 치자고 했으나 주무왕은 아직은 천명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2년이나 더 기다렸습니다. 이 2년간 상나라 주왕의 극악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으며 상나라의 신하들이 주나라로 도망쳐와 상나라 토벌을 간할 정도였습니다. 비로소 무왕은 제후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며 상나라 정벌을 공표했습니다. 지금 상나라 왕 주는 자기 부인의 말만 따르며 스스로 1000명을 끊었고 삼정을 훼손하고 파괴했으며 왕의 부모 형제들을 멀리하더니 마침내 선조의 음악을 저버리고 음란한 노래를 만들었으며 올바른 소리를 어지럽혀 사용하여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 발은 오직 하늘의 벌을 받들어 행하려 하오. 그대들이여 노력하시오. 2번 다시 기다릴 수 없고 3번 다시 기다릴 수 없소. 주나라와 제후들의 군대는 상나라의 수도 은허 교회 지역의 목야에서 상나라와 대치하였습니다. 주무왕은 왼손에는 환색 도끼를 오른손에는 흰색 깃발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대들의 창을 높이 들고 그대들의 방패를 나란히 하며 그대들의 창끝을 세우시오.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이미 상나라 주왕은 모든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상나라 주왕의 학정에 분노하던 상나라 병사 상당수가 주무왕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상나라 군대도 금방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상나라 주왕은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린 이 전투가 목야 대전입니다. 상나라 수도에 입성한 주무왕은 상나라 주왕의 시체를 찾아내어 화살을 3번 쏘고 시신을 검으로 벤 뒤에 황색 도끼로 머리를 자르고 상나라 주왕의 머리를 흰 깃발에 효수하였습니다. 상나라 주왕의 애첩이었던 달기도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무왕은 상나라 주왕의 아들 녹보 무경을 살려두어 은허 지역의 제후로 계속 임명해 주었습니다. 주무왕은 오늘날 섬서성 시안시 근교의 호경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니 바야흐로 주나라의 시대였죠.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이 상주혁명과 목야 대전을 배경으로 훗날 중국 명나라에서는 봉신년이라는 신마 소설이 나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나라의 국무총리격에 해당하는 관료 대표를 태보라고 하는데 이 강태공이 태보가 되었습니다. 강태공은 주나라의 재상이자 1인자가 되었는데 한때 강태공이 할 일 없이 낚시만 하고 있을 때 한심한 남편을 보고 아내가 강태공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강태공이 재상이 되니까 떠났던 아내가 찾아왔으나 강태공은 그릇에 담긴 물을 쏟으며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강태공은 모계대전 이후 전력과 전술에 관한 이론서 6도 3약을 저술하기도 했죠. 한편 주무왕의 상주혁명 당시 반대를 하던 주나라 신하들도 있었는데 바로 사마천의 사기 열전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백의와 숙제 형제였습니다. 주문왕사 후 주무왕이 즉위하여 전쟁을 준비할 때 백의와 숙제는 아직 아버지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전쟁을 하는 것과 상나라의 신하 국가인 주나라가 반기를 든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며 반대를 했죠. 하지만 주무왕이 보란듯이 성공하자 주나라의 양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 오로지 고사리만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백의와 숙제를 사기 열전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며 그들은 이와 같이 인과 덕을 쌓고 청렴 고결하게 살다가 이렇게 굶어 죽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셈입니까? 도척은 날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회를 쳐서 먹으며 포악한 짓을 멋대로 저지르고 수천 명의 패거리를 모아 천하를 마구 휘젓고 다녔지만 결과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래서 나는 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라면서 이 현실이란 도덕과 이상에 적용될 수 없는 잔인한 것이라며 한탄하기도 했죠. 주무왕이 상나라를 타도한 명분은 바로 천명사상이었습니다. 천명, 즉 하늘의 뜻이 이제 더 이상 상나라에 있지 않고 본인 주무왕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무왕은 천명사상을 위시하며 주나라 왕이 천명을 행하는 자라는 이념을 설파하기 위해서 주나라 왕을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었습니다. 이후 중국사에 있어서 천자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성은 엄청났으며 주나라 천자가 다스리는 영토가 곧 천하가 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랑캐로 취급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중화 사상의 기초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상나라를 타도한 혁명 이후 주무왕에게는 한 가지의 과제가 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을 도운 제후들에게 논공 행상을 해야 하는 것. 제후들이 모인 명분은 천명사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무언가 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주나라에게 붙은 거죠. 그래서 주나라에서 실시한 제도가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란 천자가 제후에게 특정 영지를 분봉하고 그 영지에서만큼은 상징적으로는 그 영지도 천자의 영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후들의 자치권이 더 많이 발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전시나 제사 같은 큰 종교 행사에서는 이 제후들이 참가하여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천자를 보필해야 하는 조건에서 영지를 분봉받은 것입니다. 제후들로는 천자의 친척들이나 공을 세운 공신들을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나라 천자의 직할지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 제후 내에서도 등급이 있었는데 이 주나라 때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가지 등급이 있어서 5등작이라고 부릅니다. 분봉된 제후들은 본인의 영지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명분상으로는 천자에게 충성하고 긴급시 천자의 소환에 응해야 하죠.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각 지의 제후들은 주나라 천자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해야 했습니다. 조공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나라 초창기에는 180여 명의 제후와 제후국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조공제도가 실시되었던 겁니다. 조는 왕을 만난다는 뜻이고 공은 특산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봉건제도의 기본적인 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화사상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주나라 천자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천자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게 중화, 즉 화하족의 일원이라는 뜻이며 천자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선진화된 문화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따라서 천자에게 조공을 하는 그들은 우수하고 위대한 문명을 지닌 화하족이고 그 외에 조공을 하지 않으며 천자의 지배를 받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즉 오랑캐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천하를 위대한 화와 열등한 이로 구분하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화이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봉건제도는 비단 천자와 제후만의 관계가 끝이 아니랍니다. 제후국의 제후도 주나라 천자처럼 자기 아들이나 가족에게 세습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가족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장남에게는 제후를 물려주고 그 외 동생들이나 다른 아들들 혹은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는 제후국 내에서 또 분봉을 하는 2차 봉건제가 실시됩니다. 제후보다 한 단계 아래를 경 혹은 대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과 대부도 역시 자기 장남에게 세습을 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 안에서 또 분봉을 합니다. 경과 대부 한 단계 아래이자 봉건제도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들을 사라고 합니다.
사가 거느리는 지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아마 농민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실무자의 성격이 더 강했을 겁니다. 주나라에 있어서 봉건제도만큼 중요하고 주나라를 대표하는 제도가 바로 주나라의 토지제도 정전제입니다. 정전제는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제도로 유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대동사회의 토지제도입니다. 원래 상나라의 외복 중 하나였던 주나라가 이제 상나라보다도 더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새로운 토지제도가 필요했는데 거기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정전제였죠. 정전제의 정은 우물정자입니다. 일정 단위의 토지를 우물정의 모양처럼 구획을 해서 가운데 한 곳을 공동경작지인 공전으로 두고 나머지 8군데를 개인 사유재산인 사전으로 인정한다는 토지제도입니다. 사전의 수확물은 농민들이 가지고 가고 공전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세금으로 바치는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가들은 정전제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도거든요. 유교에서 하도 정전제가 이상적인 토지제도라고 하니까 동양의 여러 국가들에서 각종 정부와 학자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전제를 구상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제 자체가 이상 속에만 있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전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후대에 주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공자가 꾸며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주나라 때는 아직 청동기 시대인지라 철제 농기구가 없는 돌 농기구만 사용을 해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이 주나라 때에 한해서만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4대 문명 시리즈를 훑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